선생님이 완전히 날려먹었어. 한 파트를. 그래서 사실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근현대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그래서 인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교역망의 발달은 봤고, 은의 유통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은이라는 이 광물 또는 화폐가 동아시아에서 약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은 무역을 중심으로 당시 이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포르투갈, 이스파냐, 네덜란드, 영국이 각각 어떤 형태로 그 무역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한국에서는요, 역시 뭐 안 끼는 데가 없는 세종대왕께서 명나라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조공 품목으로 요구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은이 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땡깡을 부려버리고는 광산 개발을 제한을 해요. 일단 은이라는 것 자체가 조공 품목에서 세종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어. 그런데 조선에서 계속해서 은광을 캐고 있으면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광산 개발을 제한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에서 회취법이라는 진짜 신기반기한, 그게 진짜 전 세계적에서 거의 최초로 개발이 됐는데, 이제 그 은을, 그러니까 은 광석에서 은만을 따로 이렇게 추출해내가지고 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단천은광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연산군 때야. 그리고 연산군은 아저씨는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요 시기에는 요게 좀 많이 개발이 되다가, 중종 반정 후에 은광 개발이라든지 회치법 같은 것들이 모두 금지가 돼요. 그리고 이 회치법은 나중에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또 일본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1530년대부터는 일본의 은이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화폐는 은이나 이런 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은으로 만든 화폐가 돌아다녔던 건 고려시대 활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은이 아니라 뭐 쌀, 포 이런 것의 현물 화폐가 계속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돌아다녔고, 임진왜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은이 유입이 되는데, 이 명군이 식량이나 이런 걸 들고 온 게 아니라 은을 들고 와서 은으로 뭔가를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은이 화폐로 잘 이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군이 아무래도 뭐 약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식량을 확보한 면도 좀 있는데, 어쨌든 명군이 가지고 왔던 어마무시한 양의 은이 조선에 풀립니다. 원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명군이 완벽하게 그걸로 식량을 전부 살 수는 없어서 뭐 약탈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 명분의 은이 풀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은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국과의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이제 은을 사용해요. 뭐 일본이나 또는 저기 어디야,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은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도 되고요. 그래서 몰래 캐는 잠체를, 왜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캐는 민영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전을 하는데, 문제는 국내에서 유통됐던 화폐는 절대로 은이 아니다. 절대로 은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은이 유통된 거는 고려시대밖에 없고, 이 당시에 유통했던 화폐는 상평통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기별로 조선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말에는 이제 교초 이제 배웠죠. 뭐 송나라 때 교자회자, 원나라 때 교초. 그런데 이제 교초가 원말이 되면서 과잉 발행으로 가치가 폭락하게 되니까 현물 화폐였던 은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명초에도 아무래도 이제 그 은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은의 가치를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지폐인 보초를 유통시킨다든지, 또는 은을 이제 활용하는 걸 금지시키고 그랬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실패하지. 그래서 외부에서 은이 계속 들어오고, 당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뭐 외국 상인들이나 명나라에서 물건을 사갈 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은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던 과정에서, 이게 이제는 은을 우리가 실제적인 화폐로 사용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에 은이 많다, 은이 충분하다라는 가정하에 은본위 경제체제였던 일조편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갑이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세금 제도가 필요한 과정에서 모든 세금을 토지세와 인도세, 머릿수세로 통합을 하고, 그것을 은으로 내게 하는 과정인 일조편법을 시행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원말부터 천까지 마제은이라 그래가지고 말꿈 모양의 은, 이제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 뭐 약간 요렇게 생겨 먹었다고 해야 되나? 은이?
여기 뭐 이렇게 글씨 써져 있고, 요런 은이 있어. 요런 은덩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제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청나라까지 계속해서 유통이 됐고요. 청나라 때에서는 이제 일조편법과 비슷하지만 인두세를 지세, 정세를 지세에 합쳐서 그것을 은납화시키는 지정언제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배워두시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회취법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어마무시한 규모의 광산이었던 이와미 광산 같은 게 개발됐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뭐 16세기 말이 되면 전 세계 은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초에 이제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이노들이 이제 전국 통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 원래 군사건 뭐건 다 돈 필요해.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전국시대 패권 장악을 위해서 다이노들이 은광을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그 대량의 은이 교토, 한양, 료동반도, 그리고 베이징을 거쳐서 이렇게 은의 길로 나타났다라고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에도마쿠 때가 되면 너무나 많은 양의 은이 외부로 유출되는 바람에, 왜 물건을 사오는 과정에서 은 유출을 통제하고 보호무역을 하려고 하고, 뭐 해외에서의 수입을 제한했어. 수입하게 되면 그 대금을 은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삼 같은 것들을 지네 나라에서 길러보려고 했지만 이게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스시마에서 한국의 인삼만을 전담으로 구매할 수 있게 은을 좀 주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은을 그러니까 은괴화 시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인삼 대왕고은 이런 것들도 주조가 됐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르투갈을 볼게요. 이 각국의 이제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 우선 포르투갈의 무역의 거점은 마카오입니다. 지금 뭐 그 카지노로 유명한 그 마카오 맞고요. 명나라가 해적 토벌하는 것을 이제 포르투갈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 지역의 거주권을 획득을 했고, 실제 이 마카오에 대한 중국에 대한 반환은 199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포르투갈 땅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교육 장소였죠. 그 다음에 말라카 해협에 있는 이 말라카를 기점으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많이 이제 기반으로 놓고 활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카오나 말라카 같은 그 중간 기착지에서 중국의 생사나 약재, 비단 같은 걸 사서 일본에 넘기고, 그리고 일본의 은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그 중간 과정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포르투갈 상인들이. 반대로 이제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무역 거점 자체가 필리핀이 왜 에스파냐 땅이냐면, 세계사를 배웠던 3학년 친구들은 이해가 빠르게 될 거고, 세계사를 아직 안 배웠던 친구들에게는 대항해 시대 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지구 가운데에다 선을 쫙 그어놔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은 에스파냐가, 또 반대로 아시아 쪽은 포르투갈이 이렇게 서로 논아먹는 이런 조약이 있었어. 그런데 각각의 예외가 있는데, 아메리카 쪽에서는 브라질이 예외였고 아시아 쪽에서는 필리핀이 예외여서 브라질은 포르투갈 땅, 필리핀은 에스파냐 땅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세계사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하여튼 어쨌든 아시아 전체에서 유일하게 필리핀만 에스파냐 식민지였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마닐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아카풀코라고 해서 에스파냐가 점유하고 있던 아메리카 지역, 그 중에 멕시코의 서해안 지역에 있던 아카풀코에서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포토시나 이런 데서 생산된 사카스테스 이런 데서 생산된 어마무시한 양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마닐라를 기점으로. 또 반대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가 신대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항로를 개척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필리핀 애들이 썼던 걸 이제 그 태평양을 건너갔던 그 배를 갈레온이라고, 또는 이제 갤리온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쌤이 여기 대충 그려봤는데, 도시 많이 달린 거대한 범선을 기반으로 무역을 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를 보면, 네덜란드 이제 17세기부터인데요. 인도네시아 이제 바타비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섬에 있는 도시인데, 인도네시아 남쪽에 있는 그 자바섬인가 거기가,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네덜란드 사람들도 나카사키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여기서도 보듯이 일본의,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했던 짓을 이제 네덜란드가 하는 거죠. 왜냐면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이 이제 일본에 쫓겨났잖아. 그렇게 되니까 중국의 물건을 일본에 팔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은을 중국으로 넘겨주고, 그 중간에서 이제 또 중개무역으로 발전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국은 진짜 중요합니다. 영국은. 왜냐면 요게 영국이 요 다음에 배우는 아편전쟁과 관련이 있는 게 요 무역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영국의 18세기 무역은 동인도회사를 기점으로 영국이 필요로 하는 중국의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를 수입하는데 중국에서는 뭔가 영국의 물건을 사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은만 나가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너무나 심해지다 보니까 19세기에 들어선 삼강무역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당연히 은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은 면직문을 인도에 팔고 인도는 아편을 중국에 공급하는 이런 삼강무역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편의 중독이 심해진 중국에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충돌하게 되는 게 아편 전쟁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역망 발달과 은의 유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